안녕하세요. 최근 삶에서 큰 변화를 겪은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연히 삶이 뒤바뀌었고 많이 아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열심히 서술할 테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릴 때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상인이셨는데 매일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르셨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빚을 갚고 우리를 키우는 돈을 제외하면 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환경에서 조금 어렵게 성장했지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로서 누구나 그렇듯 부모님을 가장 존경했죠. 건강하게 성장한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면 장학금을 받았겠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는 제대로 된 장학금을 받기 힘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며 20대 중반에 취직했는데 2년 동안 학자금과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하게 되어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3번 오른다고 하지만 현재 회사가 제게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다. 부모님과 제 학자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 눈에 띈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빛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내게는 운명의 여자라고 느꼈고 바로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얻었다. 그녀도 주저하지 않고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3초면 사랑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고 매우 열정적이고 달콤한 사랑을 나눴다. 4년이 넘었을 때도 우리 커플은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행동한 덕분이다. 결혼을 생각하며 만났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도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제가 내민 반지를 거두었다.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이고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정과는 다른 많은 재력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매년 매출 100억을 넘는 IT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넘어선 금수저였어요. 그녀의 부모님, 형제들은 딸을 저와 같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 싫어했어요. 그 결과로 아내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혼이 어려웠고 결국 제가 지쳐서 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버텨보자고 하더니 결국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며 제안했어요. 그때 자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아내에 대해 저는 고마웠어요. 혹시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어쩌면 결국 서로의 가족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나는 죽어도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죽게 되면 날 지켜주기로 아내는 결심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1년 동안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다. 부모님도 결국 우릴 인정해 주었고 우리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애 4년과 결혼 승인 받기까지 1년을 더해 5년이 지났고 우리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상견례를 하기 위해 고급 식당으로 가는데 부모님은 기쁜 인사 대신 주제를 바로 나누었다. 어머니는 내 아내를 휘감아보며 우리 집안의 수준이 낮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말했다. 승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좋다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조심하라고 하면서 결혼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아 고맙기는 한데 시아버지 가족이 다 들으면 좋겠네. 내 선택한 길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너 혼자 모두 준비해서 시집가. 아내에게 고맙지만 시아버지 어머니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다. 소중한 딸이 부모님 뜻을 거져서 남자와 결혼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도 나중에 나를 진짜 사위로 받아줄 날이 올 거라 믿고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어. 부모님의 지원으로 서울교외에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샀고 혼수는 아내와 같이 준비했어.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채웠어. 그래서 처가에서 반대할지도 몰라서 걱정했어. 물론 아내와 나는 천생연분이라서 모든 게 행복했어. 연애를 하면서 미소가 지어지고 손끝만 스쳐도 뜨겁게 달아올랐어. 나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아내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어.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만 끊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끊어버렸어. 결혼을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왜일까 하고 속으로 한탄했다. 그럼 아내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성취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다네요. 예전에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던 아내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마움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아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며 문제점은 여전히 장모와 첫째들이었어요. 장모님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 신혼집에 와서 비난하며 욕을 했어요.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 줄은 모르겠어? 자네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게 됐다. 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저희를 때마다 비난하시니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던 상황이었죠. 죄인처럼 서 있으면 아내가 대신해서 처부모님들을 상대했답니다.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도로 나가.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싶어. 엄마, 아바가 사위한테 마음 여기 싫으면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각자 알아서 살잔 말이야. 이 계집애가 단단히 홀렸네. 어쩌다 이런 볼품없는 놈한테 영혼까지 빠져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 여자야, 나가. 엄마, 그만 돌아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와. 또 내 남편한테 막말할 거면 아이 찾아오지도 마. 아내는 이렇게 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다퉜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도 아내의 당당함에 손발을 들었는지 더는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물론 제가 살갑게 다가가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도리어 화만 돋구게 돼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았네요. 첫 식구들과 5개월 가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처가 상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100억 매출을 달성하던 기업이 복상 망하게 됐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해외까지 확장을 하셨는데 무리한 욕심을 내서 그랬는지 얼마 후에 사업이 망하고 많은 빚이 남아서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큰 일을 하던 장인이었기 때문에 금세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망쳐버린 그는 집마저 경매에 올리고 원룸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현실임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도와주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방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적당히만 하면 정성을 보여야지. 자기야, 왜 나에게 그래? 우리 부모가 돈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 내가 부족한 녀석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알았다. 이해했다. 그만하자. 내가 마누라를 상하게 할 걱정이 있으니까 들어줄 거 없어. 오늘은 혼자 자고 싶어서 거실로 가서 자. 처가가 망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아내는 생각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화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게 한숨을 내쉬며 저를 씨부렸다. 왜 나 같은 여자가 부족한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며 상처 주었다. 그래도 난 아내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처가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속상한 아내를 피해 가족을 찾으러 본가에 혼자 찾아갔다.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도 먹고 싶었고 부모님 건강 상태와 함께 살짝 복귀하고 싶어 찾아갔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다. 처가가 망했을 테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엄마 아빠, 어떤 좋은 소식이길래 그렇게 웃는 거예요? 라고 묻자 엄마는 박수치며 무언가를 가져오셨다. 승진아, 너 알고 있겠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긴 땅이 있는 거. 그래 그거야. 엄마가 똥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 그 가격도 저렴해서 팔리지 않아서 걱정을 했어. 아, 기억하고 있구나. 어쨌든, 승진아, 그 똥땅이 대박이 터졌어. 그 지역이 재개발 결정이 나면서 엄마의 땅값이 수천 배로 올랐어. 지금은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서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말이야. 그래. 잘 됐어. 엄마,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그 땅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 자식인 나로서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스럽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곱게 하며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 아들아, 그 땅이 평당 200원 정도인 똥땅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 이상이 된다더라고.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3,000평이니까 상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약 30억?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요즘 로또 상금이 10억 이상이라던데 엄마는 로또를 두세 번 당첨한 걸로 알아. 대단하다. 엄마, 아버지, 축하해. 진짜로 잘 됐어? 고맙다, 승진아. 그런데 땅은 당장 팔지 않을 거야. 여기에 건물도 올리고 더 크게 가치를 높일 거라고. 내가 생각이 짧았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사랑만 있다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닌데요. 이런 때 돈 많은 남편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들이 원룸에서 살 일은 없었을 텐데요. 나는 내 발등에 다른 건데, 자기야, 그만해요. 속이 상하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아무런 죄 없는 나를 비난해요?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정신 차리길 바라며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날카로운 눈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때문이에요. 결혼 잘못해서 이 세상으로 난 거라고요. 집안을 썩고 잘못 들여서 온이 다 빈다고 말이에요. 그런 유감 좀 부리지 말아요.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전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요.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요. 남편은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혀 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는 사업 실패와 재산 손실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던 중 첫째 부모님과 처남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사실을 듣고 놀란 엄마는 승준에게 물었습니다. 대지가 재개발될 거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하지만 승준은 긴장하여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처에서 가족관계로 말한 거겠죠. 아뇨. 그런데 시아버지 측의 가족들이 어머니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4시간 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나갔다고요. 나에게 그 땅을 팔아서 투자하라며 1년 후 되돌려준다는데 30억을 투자하라고 말이야. 돈이 급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다행히 어머니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장인과 장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도 매일 무시당하고 막말을 들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빌려주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께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 측의 가족들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 상황이 더욱 곤란해졌어요. 아내는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왜 자기에게는 말도 안 한 것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고 해요. 수십억이 있어도 입덧 없이 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달라고 할까봐 말하지 않은 거니까 당신에게 진짜 배신감을 느껴 미안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돈은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이라 나와는 상관없는 땅이라는데 웃기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사돈이 그 땅 나중에 물려줄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당신이지 말해주셨어.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땅을 팔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언제부턴가 저를 무시하는 처가와 가까워지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쫄딱 망한 처남을 살려야 할 사람은 저라는 거예요. 만약 처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대접해주고 사랑해주셨다면 마음이 흔들려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취급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가족에게 엄마의 재산을 내놓고 싶은 마음은 눈을 안 떴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처남이 제게 한 번이라도 사위 취급을 한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청했겠지만 당신 부모님과 처남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왜 제가 처남을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당신은 말이 다 되어요. 나쁜 자식아, 나를 믿고 다 버리고 와서 이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이제서야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네. 당신은 인성 쓰레기고 이기주의자라고 맘대로 짓거려봐. 하지만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내 부모님께 전해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고 너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을 난리케 했다. 어째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래도 부모님의 재산에 손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했다. 내가 강한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니 시댁 가족들이 날마다 신혼집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비속어를 퍼붓더라.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엄마의 땅을 팔아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슨 찬내를 받아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딸과 결혼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줬으니 적어도 감사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아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이들에게 주는 일은 없다. 죽어서도 도와줄 일은 없다. 그래서 그만 가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제서야 나의 처부모는 나의 뺨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어요. 처남은 나의 배를 가격하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은 돈을 마련해 달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식구들이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께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분명히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처 식구들에게 시달려서 감정이 많이 손상된 것 같았네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좋은 소식인데 왜 방해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세요? 어머니, 나 이혼할 거예요. 이혼해야 해요. 승준아, 절대 그러지 마.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 법이야. 돈 욕심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 물론 너처럼 돈 욕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조금 놀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요?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베풀 생각을 하시냐고요? 승진아, 엄마가 좀 아프다. 엊그제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말기 암이라고 한다.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엄마의 시한부 소식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어. 손과 발이 벌벌 떨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암에 걸려? 세상에 하늘이라는 건 없나 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좋은 일 오려나 싶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야? 지옥 같은 세상 징글징글해. 엄마는 나에게 유언을 미리 하고 싶다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승진아, 너랑 민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천생연분인 거 알지? 엄마 소원이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다. 두 사람의 행복이 이어지려면 엄마가 최선을 좀 넘겨주는 게 정답일 것 같구나. 내 땅을 팔아서 절반은 내 처가에 들여라. 나머지는 너와 민서가 둘이 살면서 쓰도록 하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말기암도 고칠 수 있다고 했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면 미국으로 가서도 수들 받아보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승준아, 엄마 좀 편히 쉬자. 마지막 가는 길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다. 엄마의 유언을 들어줘. 이렇게 부탁했어.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하며 말했고, 그날 오후에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어. 진통제를 놓아드리려고 며칠 입원하기로 결정했어. 아버지와 몇 마디 나누고 아버지는 땅 문서를 꺼내 맡겨주며 내가 쓰도록 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의 유언을 이행할 것이고 집으로 돌아왔어. 얼음장까지 차가운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는 땅 문서를 내밀고 내 할 말을 했어. 자기야, 엄마가 아프시다고 대장암 말기라고 하셨어. 그 땅 문서는 엄마가 처가를 도와드리라고 하셨고 절반인 15억은 장인과 장모에게 드리라고 하셨어. 나머지는 우리 둘만 쓰라고 하셨어. 그러자 아내는 밝게 웃으며 달려와 안았어.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님 고생만 하다가 암에 걸리셨다면 어떡하지? 미안해.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실 줄은 몰랐어. 우리 식구가 모질게 굴었어. 미안해. 그리고 돈이 무슨 쓰임새가 있겠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해. 싸우자 다시 전처럼 돌아가자고. 알겠어 자기야, 우리 다신 싸우지 말자. 사랑해 여보. 아내는 제품에 오랫동안 안겨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동안 못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내는 일이 바빠졌다며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아내와 처 식구들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지더군요. 깔깔 웃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샴페인을 뽁소리내며 터뜨렸습니다. 칙칙 소리를 내며 거품이 바닥에 쏟아지자 장모님이 신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들아, 나 행가래 좀 쳐주면 안 되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된 날이니까 행가래 한번 해줘 봐봐. 알았어. 엄마 우리 쪽으로 몸 기울여봐. 하나 둘 셋. 으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유추해보니 아내가 땅 문서로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넘겨준 땅 문서를 저 몰래 단독 명의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러게 미리 우리한테 재산 넘겼으면 좋았잖아요. 혼자 독식하려다가 시한부라는 벌을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돈이 무슨 쓰임새가 있겠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해. 그 어리석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우롱하는 이야기는 울분을 자아냅니다. 그는 어머님의 30억 원짜리 땅을 가져가고자 하며 이혼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침묵으로 대응하며 그의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에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모욕하는 이런 짓을 그만해야 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도 멈추어야 해. 아픈 사람 앞에서 챔페인을 터뜨리고 식사를 하는 무례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의 영원한 지옥은 너희 식구들을 위한 것이 될 거야. 이제부터 그들이 지옥으로 향할 것이므로 이런 말을 하는 그에게 그의 가족들은 어리석게 군다는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킥킥대며 웃었어요. 30억을 잃어 미쳤냐며 손가락질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죠. 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분노하며 가방에서 계약서를 하나 꺼냈어요. 장인어른은 이게 뭔데 나에게 주는 거야?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건가? 먼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계약서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반전 시작이야. 우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아들과 너에게 다른 땅 문서를 줬지. 슬기에게 건네준 공동명의 땅 문서는 똥땅이야. 아내가 물려받은 땅이 두 곳 있는데 세액으로 단독 명의로 바꿔버렸다. 그 땅은 평당 100원인 똥땅이야. 30억짜리 땅은 내 것이야. 시세도 모르고 급하게 명의만 변경했으니 알 것 같아? 말도 안 되지. 아니야. 곤란하게 하려는 게 뭐야? 시골 부동산까지 가서 엄마 땅을 팔고 30억 통장을 가져왔어. 눈에 보이면 알 것 같아. 어제 시골에 가서 땅을 판 후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땅은 모두 다 덮어서 3만 원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송두토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을 받고 땅 서류를 받았을 때 아버지와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자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며 제 부인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이 물려받은 땅이 2군데라며 송두토 서류를 공동 소유로 바꾸어 부인에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업가로서 장인이 머리를 굴려 송두톳을 삼켜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부인과 처자들은 송두톳을 가지고 나서 시한부인 어머님을 찾아와서 모욕하며 지옥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고 모든 가족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곧이어 나란히 바닥에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부인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심은 아니었어요.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은 항상 내 편이라고 믿었어. 우리 집이 망하면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어. 내 생각이 짧았어. 아버지 여보 아빠 잘 해결했으면 좋겠죠. 그 돈 절반으로 나눠요. 어머니 유언대로 해야죠. 화해하고 반으로 나눠요. 아버지처럼 처부모님과 처남이 비슷한 식으로 사과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했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30억을 반으로 나누면 되겠나요? 피식 웃고 말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저에게 처마해 봐주셔야 머리가 돌아갈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니 앞에서 한 짓이 머릿속에 남아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매 맞아보실 건가요? 어머니 앞에서 미친 짓을 한 처자손들과 이성적인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주먹을 쥐고 물었더니 장인어른이 벌을 받아야 할 짓을 했으니 얼마든지 혼나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세를 지그시 받은 장인과 장로의 집게 손으로 5번 쳤고 지난번에 제배를 친 처형제의 얼굴을 발로 차며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이사장님이 편지를 한마디 쓰셨군요. 부잣집에 살던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결합제를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제보했죠. 그로 인해 엄마는 가족들이 공맹히 결심했고 싶은 마음껏 인도 시스템을 통해 주문 승자의 커플과 이제 승자 그의 천자락이 용서 받아 피했습니다. 모든 우리는 나누기 시작. 색은 왜 국내 거성이나 없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식구는 정말 중요하죠. 제 아버지와 나는 의자에 앉아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운이 없던 엄마는 대답하기 어려워서 손으로 답변을 표현했어요. 한 손을 높이 들고 중지 손가락을 빼서 둥근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손가락 동작은 홍콩을 뜻하는 욕을 가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다시 양손을 모아 애원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그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아내,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둬.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 이제부터 어떤 것이 지옥인지 알려줄 테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곧 감옥에 갈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라고 했어. 아내가 묻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10억도 못 벌어 도적질을 하다니. 아내에게 질문하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똥땅 문서를 4장을 개인 명의로 바꾼 죄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네. 내 인감도장을 위조한 위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처남이 내 신분증을 훔쳐서 제가 행세한 도용죄, 그리고 처식구들 모두가 공모한 범죄 중 새삼스럽게 자문해볼 일이다. 똥땅 문서 3만 원이 드는데 그 외에 내 재산을 가르친 죄가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고용했어. 많은 보상을 받을 거라더라. 너와 내 가족이 옳은 길로 돌아올 거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 30억짜리 땅이 있었다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뒷신을 비웠을 것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쥐구멍을 꽤 찾아야 했어. 그리고 가족들은 울면서 용서를 뉘어대더라. 부탁하고 또다시 부탁하고. 그러더니 아내는 홀로 길을 떠나야 했고 처가 식구들은 뒤통수를 맞았어. 우리가 어떻게 결혼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나? 라며 말했어.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네, 알잖아. 돈 욕심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화를 참고 말했어. 내 부모님이 더 큰 재산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고 앞날밤을 몰래 꼬셨어. 내가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넌 가족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 케이스를 보자 나를 가만히 찍은 내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어.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 부모님은 걱정 안 해도 돼.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당신이 혼자 결정했다고. 민서야, 그게 너의 본성이야. 넌 뼛속까지 부모와 똑같아. 알겠니? 그럼 민서야, 지옥을 즐겁게 즐겨봐. 이제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으니까. 나는 키득거리며 발로 첫 식구들을 밀어내곤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물론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저와 아버지가 발길질을 계속해대는 바람에 겁에 질려 내 발로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식구들의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증거야 금세 찾을 수 있었으니 별로 어렵지 않게 첫 식구들을 판사 앞에 세울 수 있었답니다. 예상대로 문서 위조와 인장 위조, 명예도용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내와 처남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장인과 장모는 아쉽게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네요. 법적 처벌은 거기서 끝인지 모르지만 이후 행보가 지옥의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처가의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아내는 출소 후에 저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답니다. 만약 바로 갚지 못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싫었던 아내는 사채를 빌려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100억 원의 매출을 보유한 대단한 집안의 가족들이 반지하 원룸에서 썩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하여 많은 빚을 평생 갚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인과 처남은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며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고 일하고 장모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모가 취직한 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처갓집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웃긴 일이 있는데 장모가 취직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분배된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더욱 통쾌하게 복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1년간 입원 생활을 한 끝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에도 미소 지으며 행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남긴 땅 30억은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 가졌는데 아버지는 엄마의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150억이라는 거금을 허투루 사용하고 싶지 않아 반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기록된 그 숫자를 보면 여러 유혹이 생기긴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지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서 다른 여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설레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음 해 사랑스러운 딸을 가질 수 있었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유산은 분명히 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을 가난하지 않고 잘 키울 생각이에요. 긴 시간 동안 글을 써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재미있게 쓴 것 같아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벌써 벚꽃이 피었네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나들이를 즐기시고 건강에 유의하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